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미국의 장기금리가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올랐냐면 4.8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통 뭐 경제학자들이 5% 이상 가면은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뭐 미국 주식이 붕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4.8까지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우 산업이 1.63, 뭐 나스닥 종합 1.63, S&P 500이 1.54%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들로 봤을 때는 애플이 지금 2.41%, 그다음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엔비디아 등등 다 급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빅테크 주식들이 급락한 가운데 지금 미국의 장기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게 지금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로 보고 있는 QQQ나 TQQQ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100이나 나스닥100 3배 레버리지 TQQQ 다들 1.56%, 4.77%다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급락할 때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씩 매수를 했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 조금 하나씩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이렇게 가시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미국 주식이 하락을 했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금 보면은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예측치가요 16만 4천인데요. 16만 4천인데 지금 보면은 실제는 25만 6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25만 6천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비농업 고용지수가 이렇게 증가해서 작년 3월 31만 개 이후 가장 이렇게 고용이 엄청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이렇게 고용이 좋아 버리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자주 안 해서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고용이 일단은 좋다. 고용이 좋다는 거는 여러분들 경기가 좋다는 거잖아요. 경기가 좋다는 거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이렇게 예측치보다 너무 좋게 나와 버리면은 경기가 너무 좋으면은 오히려 금리 인상도 할 수가 있는데 이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은 결국에 주식시장에 좋지 않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채권금리가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식은 좀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이 너무 좋다. 지금 미국에서는 고용도 너무 좋고 실업률도 보니까요. 실업률도 4.2에서 그러니까 예측치가 4.2였는데 이전에도 4.2였는데 4.1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야, 이제는 고용도 좋고 실업률도 뭐 안정적으로 또 내려가고 있어서 야, 이거 지금 봤을 때 미국 증시가 정말 좋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증가는 광범위했는데요. 주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은요. 헬스케어가 7만 개, 그다음에 레저 접객업이 4만 3천 개, 유통업이 4만 3천 개, 그다음에 정부가 3만 3천, 사업 서비스업 일자리가 2만 8천 개 등이 이렇게 늘어났다. 그리고 다만 제조업은 1만 3천 개가 줄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보면은 여전히 지금 이렇게 일자리나 아니면은 뭐 실업률이나 너무 좋게 나오고 있어서 야 이거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겠구나. 금리 인하를 하면 오히려 이런 실업률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취업자들이 많아서 물가가 오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험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당 뭐 평균 임금은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4.0보다 3.9로 낮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요 지수 경제활동 참가율도 62.5, 62.5 뭐 똑같이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보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점점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게 작용하면서 좀 부담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확률이 대폭 줄어드니까요. 이 데이터가 나온 직후에 10년물 미국채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해서 4.7, 뭐 4.8까지 거의 도달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제는 뭐 4.7이 거의 뉴 노말이 된 건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주요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월가에서도 원래는 25년에는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것이다. 원래 24년부터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했는데 금리 인하가 그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많이 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금리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중금리는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미 연준의 금리는 좀 낮은데요. 오히려 시중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쭉 10년 넘게 20년 넘게 계속 금리가 내려오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20년 넘게 금리가 내려오는 시대에서 저금리로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뭐 주식이나 이런 거를 투자하고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저금리로 우리가 부를 많이 늘렸죠. 그래서 빚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했잖아요. 빚에 대해서 빚 별거 아니다. 원래 빚져서 부동산 사는 거다. 우리나라는 뭐 부동산 공화국이니까 그렇게 많이 됐었죠. 그 다음에 빚져서 주식을 사서 부를 늘리는 거다. 누가 노동소득으로만 올려서 부를 늘리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는 금리가 계속 이제 다시 또 이제 상승 추세를 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승 추세는 보면은 1940년대에 서서히 올라가다가 60년대 상승 추세를 타서 꾸준히 80년대 피크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 추세가 이제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상승이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최근 10년 동안은 좀 이렇게 중금리에서 이렇게 놀았다가 다시 또 쭉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금리가 이거가 매번 우리가 저금리 시대에 계속 산다고 생각했지만 역사적으로 지금 금리 이 타임라인을 보면은요. 금리가 낮았더라도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금리가 다시 오르는 시대가 왔을 수도 있다. 지금 뭐 고용이나 이런 게 다 좋게 나오는 거 봤을 때는 금리가 내려갈 확률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드와치에서 금리 확률이 있거든요. 1월 달에 FOMC 1월 29일 날 FOMC가 열리잖아요. 여기에서 금리 인하 확률을 봤는데요. 금리 동결이 93.6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1월 달에는 금리 동결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거의 1월 달에는 금리 동결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표를 가져왔는데요. 뭐 1월 29일, 3월 19일 FOMC이잖아요. 5월 7일, 6월 18일 뭐 이렇게 쭉 FOMC인 날 이 금리 인하 확률을 봤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게 금리 인하 확률인데요. 지금 보면 거의 뭐 5월 달까지는 금리가 거의 동결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6월 달부터 금리가 인하가 될 것 같다는 이런 확률이 큰데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한 번에서 올해 있잖아요. 올해 한 번에서 한 두 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다. 이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한 번에서 두 번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 확률로 봤을 때 거의 근데 이 두 번째를 뛰어넘는 것도 없습니다. 이 두 번 내릴 확률은 거의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금리 인하 확률이 올해는 뭐 한 번에서 두 번, 그러니까 많게는 두 번, 오히려 또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점점 이 주식시장을 내리는 이런 트리거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주요 석학들이나 이렇게 지금 제레미 시걸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동시장이 강력하다.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하면서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마도 이거 계속 가다가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자산은 원화로 하지 마시고 달러로 하시고요. 달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은 금으로 또 바꾸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다 이런 변동성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주요 이런 은행들, 주요 금융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봤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2회 인하에서 인하는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2월 고용보고서가 이 대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탄력적인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제 FOMC죠. 패드 FOMC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목표 위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은 견고하다. 추가 완화 이유가 거의 없다. 그래서 기본 시나리오는 페드가 장기적으로 금리를 유지할 것 같다. 장기적으로 중금리를 유지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다음 움직임에 대한 위험은 인상으로 치우쳐 있다. 야, 인상을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 연준이 여전히 금리가 제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준은 높다. 그러나 근원 소비 지출, 그러니까 근원 PC죠.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3% 초과하거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고정되지 않으면은 인상이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지금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인상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이 나와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3회에서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지금 보면은 쭉 보면 FOMC에서 올해 6월, 12월 각각 25bp, 그러니까 0.25%씩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3월, 6월, 9월 세 차례 인하를 예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26년 6월에 또 한 차례 금리를 내려 최종 금리가 3.5에서 3.75 이걸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금리 시대가 지났고 중금리 시대가 온다고 여기 골드만삭스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스파고도 보면은요 1월 3월 인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1월 3월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뒤에 돼서야 아마도 FOMC가 금리 인하를 재개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JP 모건은 올해 3회 3월, 6월, 9월 인하 예상을 2회 그러니까 6월, 9월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CT는 다음 인하 시점을 1월에서 5월로 늦췄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주요 이런 은행권에서 다들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인상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증권사나 아니면 은행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면서 역시나 좀 부담감이 커졌구나. 그래서 금리가 또 오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이유가 결국 고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고용에서 이제 고용을 창출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소비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소비 지수도 다시 오르고 그렇게 오르다가 보면은 결국에 물가 지수도 오를 것이다. 그러면은 미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또 이제 관세를 또 할 거란 말이죠. 관세를 하면은 또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물품이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이 관세가 먹여지면은 더욱더 이제 가격이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인플레이션으로 작용하면서 그 물가 상승으로 작용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점 늦출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그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그 금리가 상승하자마자 우리나라는 그렇게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이 환율을 막았는데 또 1,470원이 넘었습니다. 1,470원이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걱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마도 이제는 아시아권 은행 중에서 뭔가 금융위기가 올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봤을 때 어디 한 군데는 이 중금리 고금리에 아마 부러지는 이런 증권사나 은행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가 될까봐 정말 저는 걱정입니다.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너무 목매여 있고 그다음에 금리를 올리지 않잖아요. 금리를 지금 뭐 미국이 올릴 때 있잖아요. 미국이 유동성을 줄여갈 때 그때 22년이나 23년도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올리지 않고 오히려 금리를 내리고 동결하고 그렇게 방만하게 이런 통화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아마도 부러져야 정신을 차릴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여간 우리나라는 점점 원화 가치가 아마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 환율도 아마 1,500원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브렌트 원유 보니까요. 원유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석유가 뭐 러시아 제재나 이란 이런 공급을 막으면서 이런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석유 가격은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뭐 경기가 미국만 좋고 다른 데는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뭐 중국 경기도 좋지도 않은데 이 원유가 왜 오르냐? 원유가 오르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정학적 이런 패권과 이런 제재 이런 것 때문에 원유가 계속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유가 오르고 환율이 올라버리면은요 한국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국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요 그냥 한번 차트를 볼게요. 테슬라도 지금 살짝 고점을 찍고 488달러에서 좀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가서 조정을 할지는 좀 더 이제 여러분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내려온다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들어갈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내려오면은 들어가 볼까, 안 내려오면 말고요. 그래서 들어가 볼까 생각 중이고요. S&P 500도 이제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좀 그래서 매력적으로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조금씩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 매수할까는 그냥 나중에 뭐 여기 지금 나중에 이제 저는 회원 영상으로 이렇게 올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냥 쭉 보면은 이 정도 오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QQQ는 지금 보면은 또 이렇게 쭉 보면 61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이게 조정을 하면은요 121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요. 더 이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쭉 가는 시기에 이 121선까지 터치는 했으니까 아직은 저는 그렇게 뭐 매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안 드는데 그냥 일단은 내려와서 지금은 뭐 가격이 좀 많이 싸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TQQQ도 여기서 뭐 더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저는 분할 매수를 하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서 오늘 있잖아요. 오늘 좀 매수했습니다. 한 3주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3주 정도 매수를 했다. 그리고 속술도 매수했습니다. 속술도 한 2주 정도. 속술은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게 많이 내려와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또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옆으로 누우는 거 보니까 이 자리는 뭐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닌 것 같다.
내려와도 다시 또 올라가겠지 생각하고 그냥 좀 보고 있습니다. 200달러까지 뭐 내려오면은 그때는 뭐 더 매수 찬스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내려올까? 그리고 속슬은 지금 보면은 여기 28달러 있잖아요. 28달러 부근에서 놀고 있는데 뭐 내려와도 뭐 20달러까지 내려올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금씩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3배 레버리지도 갖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지금 갑자기 국채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도 그간 많이 올랐거든요. 그간 많이 올라서 이제 조금 피로감이 있어요.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엔비디아가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테슬라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점점 커지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악재가 나오면은 악재에 대한 반응이 원래는 1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는 5, 6까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나오면은 5%, 6%까지 원래 1%, 2%밖에 안 빠졌는데 이제는 5%, 6%까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악재가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민감도가 높아져서 5에서 6%까지 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공격이냐 수비냐가 있잖아요. 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냐 아니면 수비적으로 투자할 때냐 이게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수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3배 레버리지를 여러분들이 뭐 계속 매수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도 좀 기다렸다가 조정을 할 때 한 10% 20%씩 빠질 때 그때 들어가시고요. 지금은 뭐 공격적으로 3배 레버리지를 한다? 그건 아니고 수비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있잖아요. SPY, S&P 500 이거를 가져가시던지 아니면 배당 SCHD, 슈드 있잖아요. 슈드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 조금 수비적으로 가져가셔라.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이럴 때마다 조금씩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오면은 우산을 쓰듯이 이게 비가 올 것 같으면은 뭐 SCHD, 슈드나 아니면 스파이나 아니면 금도 있겠죠. 지금 금은 저는 가장 요즘 수익률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익률 나오면서 가장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다는 거는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서 안전하다고 달러보다 아니면은 주식보다 조금 안전해 보여서 금을 요즘 저는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을 조금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금도 이제는 2,700이 또 넘었잖아요. 금 선물이. 왜냐하면 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채금리가 늘어나고 국채금리가 여러분들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에 돈의 가치, 달러의 가치죠.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달러의 가치가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금 선물, 금보다 달러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 이걸 그렇게 생각하냐? 이 국채라는 게 여러분들 금리가 높아야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만큼 국채를 사가는 사람들이 더 높은 금리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달러의 이런 가치가 금에 비해서 좀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는 물론 지금 뭐 고용이 좋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지정학적 이유로는 미국의 국채를 이제는 중국이나 사우디가 잘 안 사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이 커져서 이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국채를 선뜻 많이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익률이 좀 올라간 이런 경향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도 여전히 좀 매력적인 자산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